오늘은 중급 3강입니다. 3강 동화선정 기준인데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리한 게 일단 제가 읽고 거기에 질문 받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동화나 청소년 소설을 선정할 때 주의할 점은 어른 소설과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주인공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조한 에이킨은 성인 독서는 진지한 독서와 오락적 독서 두 종류가 있다면서 대부분의 성인 독자들은 하루에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지쳐있는 마음에 부담이 안 된 작품, 예를 들면 추리소설이나 가벼운 연애소설 등을 원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린이는 배우기에 독서한다. 어린이는 환상적이거나 무의미한 내용, 쉬운 운문, 만화나 시리얼 상자에 적힌 광고문을 읽을 때조차 항상 정신을 발전시키고 어휘력을 넓히며 새로운 발견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이 에너지가 넘치며 선입견이나 편견 등으로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았을 거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늘 새로운 것을 배우는 위치에 있다는 점은 어른과 중요한 차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독서 체험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관용적 표현이나 소설적 장치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이는 톰 소여와 허클베리 핀의 용모에 대해 묘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용모를 모르더라도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장소나 배경을 표현할 때 묘사는 꼭 필요합니다. 그녀는 파리에 있는 어느 주택의 다락방에서 살았다고 할 때 아이들은 파리의 다락방에 대한 예비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회상 장면은 넣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장면은 대체로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포함하는데 아이들은 논리적인 인과관계보다 시간의 흐름대로 전개되는 줄거리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로알드 달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텐데 그중 한 가지를 보면 마녀를 잡아라 해서 마녀가 존재한다는 과거의 증거를 회상 장면으로 넣지 않고 할머니가 현재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전개시킵니다. 이런 차이점을 빼면 대체로 아동 청소년 소설도 어른 소설과 비슷합니다. 인물이나 구성, 주제나 소재 등으로 선정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문학성이 높은 소설이 좋은 소설이라고 봅니다. 저는 문학에 대해 잘 모르게 김상옥이 쓴 문학의 본질에 빗대어 설명해보죠. 그는 상상력, 총체성, 담론을 문학의 본질로 꼽았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자동으로 해석해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반복되는 삶이 단조롭다 느끼고 무의미함에 절망하기도 하지만 이는 삶 자체의 속성이라기보다 모든 일을 습관적으로 만들고 마는 우리네 인간의 속성일 뿐입니다. 이때 상상력은 언어의 이면에 완강하게 붙박힌 자동화된 삶을 보는 방식에 대항하는 폭력이며 저항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측 가능한 일상을 낯설게 보게끔 통념을 뒤집어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은 소설인 것이죠. 예를 들어 너 딱 걸렸어 는 100쪽 정도의 얇은 동화입니다. 어른들은 장애인들이 불쌍하니까 무조건 잘해주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어.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이 대하려고 한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자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야, 너 혼자서도 잘하네. 근데 왜 나랑 있을 땐 안 하는 거야? 그건 말이야. 난 그래야만 살 수 있어.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되었어. 남이 도와주니까 편하기도 하고 겉으로 보이는 장애인의 모습은 정상인의 도움과 시선 때문에 꾸며진, 아니 달라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문학을 통해 삶의 총체성, 곧 삶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삶의 이면을 같이 봄으로써 총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쉽게 이해했습니다. 뇌스틀링거가 쓴 오이대양에서는 오이대양의 등장으로 가족 간의 불신이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은 누나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고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습니다. 소설은 언어를 통해 삶의 낯섦, 이면을 통찰하는 것이면서 언어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즉 추상적인 국어 교육의 언어 자료는 사용의 주체도 없고 사용되는 상황 맥락도 없는 진공상태의 언어라면 소설은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어떤 편향된 문화나 가치를 지닌 등장인물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구체적인 맥락을 갖고 있기에 주인공의 행동은 많은 일상적인 해법과 달라도 설득력을 지닙니다. 불량한 자전거 여행에서 호진이는 이혼을 결정한 부모의 반발에 서울에서 광주로 삼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찍힌 삼촌과 함께 11박 12일 자전거 여행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린 독자들이 이와 비슷한 행동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독자들이 주인공의 선택에 공감하고 이 책을 좋아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은 희망을 품거나 그렇게라도 저항하고 싶은 절박함에 동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쁜 어린이표에서 선생님의 스티커 뭉치를 몰래 화장실에 버리고도 주인공이 비난받지 않고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독해하는 것은 구체적인 맥락이 있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문학성으로 좋은 소설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물이나 구성, 소재나 주제를 통해 살펴봅시다. 이런 특징은 추천 목록에서 말하는 기준은 잘 나타나지 않고 소설 작법 같은 책에 잘 나타납니다. 조한 에이킨의 위책, 이금희가 쓴 동화창작교실, 황선미가 쓴 동화창작의 즐거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장인물은 성격이 분명해야 좋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것은 아니죠.
주인공일수록 성격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귀찮아하는 아이들은 인물의 성격을 쓸 때 주변 인물을 선택하죠. 물론 주인공은 성장 또는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괭이부리말 아이들에서 특히나 숙자, 자매, 동호, 동수, 형제보다 이들을 돕는 영호 삼촌의 적극적인 모습이 더 두드러집니다. 또 밤티말 큰돌이네 집에서 큰돌이나 영미보다 팥쥐 엄마가 더 매력적입니다. 아동소설에서 주인공보다 어른이 더 개성적인 모습으로 나와 아쉽죠. 구성은 복잡할수록 재미있지만 읽기 능력이 낮은 아이는 읽기가 힘듭니다. 분량이 많은데 구성이 단순한 책은 초기에 권하기 좋습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5 아이들의 사건을 하나씩 풀어갑니다. 꼬마 마녀는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는 과정을 계절이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화자나 주인공을 2-3명 두어 번갈아 가면서 전개하는 것은 읽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개된 시기에 구성이 복잡한 동화는 어린 독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제에 관한 제 생각은 우리 사회 주류 의견과 다릅니다. 책 선정이나 분류도 주제로 할 정도로 주제를 중시하고 가능하면 죽음이나 이별 등 무거운 주제 또는 뚜렷한 교훈이 담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장애나 입양 등 사회적인 문제 같은 소재를 다룬 책들이 유명한 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독자들이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고 내포 독자가 아닌 미숙한 독자라면 이런 책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고 읽기 능력을 높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지점에서 다시 동화를 읽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드러내게 됩니다. 동화를 통해 배려나 공감 같은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고 판단하면 소설의 중요가 중요할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필요성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주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 많은 아이들을 획일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독자가 어떤 맥락에 처해 있는지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려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가치나 사고방식이 어떠한지 어른들은 거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표현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광고, 게임, 일본 만화 등을 간단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상적으로 겪는 성적 경쟁 등 사회적 압력을 어떻게 재해석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른들이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시험 공부처럼 받아들이게 하겠지만 학교 공부가 그러듯이 자신의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겠죠. 요즘 아이들에게는 이미 어른들이 정리한 가치를 학교 교육처럼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되물어보고 의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입양이나 죽음 같은 사회 문제를 다룬 동화보다는 왕따나 부모-자식 관계 같은 자신의 삶과 비교할 수 있는 소재를 다룬 동화를 먼저 읽게 하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어떤 소설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할 때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아이들의 읽기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 예전 소설을 읽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타니 켄지로가 쓴 태양의 아이는 주인공 후짱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내용이라 10년 전에는 6학년 중 수준 높은 아이들에게 권했습니다. 요즘에는 책을 좋아하는 중3 아이들에게도 권하기 힘듭니다. 독해도 다르죠. 중2 한 아이는 이 책에서 인간에 대한 믿음을 얻기에 후짱은 현실성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 후짱은 참 배려심이 많다는 생각을 했지만 후짱에게 거리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후짱의 착한 마음이 왠지 그렇게 와닿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썼습니다. 사춘기 이전에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시각이 사춘기 이후에는 자기적이라고 느끼게 되는가 봅니다. 제리 스피넬리가 쓴 누가 내 칫솔에 머리카락 끼웠어는 남매가 지독하게 서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370쪽에 걸쳐 정말 지겹도록 싸웁니다. 읽으면서 이제 그만 좀 싸우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럴 때 화해를 하니 실감이 납니다. 이와 달리 100쪽이 조금 넘는 동화에서 아이가 수련을 배우고 실력을 쌓아 이것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줄거리를 쓸 때 노력한 과정을 찾을 수는 있지만 독자가 이에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읽기 능력이 떨어지고 분량이 긴 책을 읽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곰돌이 푸 같은 책은 애매한 상태입니다. 내용으로는 초1에서 2학년이 읽으면 좋겠는데 분량은 224쪽이라 3, 4학년도 부담스럽죠. 이보다 더 읽혀도 좋은지 고민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재미를 못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더 연구해볼 문제입니다. 강정규가 쓴 5시 반에 멈춘 시계는 아들이 옛날 화장실에 시계를 빠뜨렸는데 거짓말이라는 소문이 돌자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똥을 치워서 그 시계를 찾으러 갑니다. 아버지는 저로서는 눈물겨울 과정인데 아이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전 모건스턴이 쓴 조커 학교 가기 싫을 때 쓰는 카드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6학년인데 중학생들도 반문을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세대는 린드그렌의 삐삐롱 스타킹을 무척 좋아합니다. 기존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모험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죠.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하게 모험하는 것도 그렇고 어른들을 놀리는 것도 불편해하죠. 멍청시부부 이야기처럼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어른들을 비판하는 것에 환호하지만 초콜릿 전쟁처럼 어른의 잘못된 누명과 아이의 잘못된 복수가 동시에 나올 때에도 아이의 잘못에 더 비중을 두는 아이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정상적인 어른의 행동을 우습게 만드는 삐삐 행동에 마냥 긍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삐삐는 예의가 없다고 평하는 아이들이 많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영향으로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독서의 중요성이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독서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 책을 집중해서 읽고 내용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요구할 때 조금이라도 애를 쓰려고 하는 아이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죠. 작가들은 시대를 반영하려고 소재를 바꾸고 분량도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의 어린 독자보다는 이상적인 내포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더구나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없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만 고민하는 현실에서 독서 능력이 부족한 아이에게 적합한 책을 선택하는 일은 여전히 힘이 들고 고민이 되는 과제입니다. 이런 설명이 아니라 직관으로 좋은 책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시 읽고 싶은 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읽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될 것입니다. 어떤 책이든 한번 읽고 다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읽는 목적에 비춰 그 정도만 파악해도 괜찮다는 책이 제법 많습니다. 또 앞부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읽을 때 좀 꼼꼼하게 볼 걸 할 정도로 뒷부분부터 재미있는 책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읽기엔 시간이 아깝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 책도 있습니다. 이와 달리 좋은 책은 여유가 있다면 꼭 다시 읽겠다고 책장 근처에 비치하는 책입니다. 저한테는 생각을 깊게 넓게 확장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책들입니다. 질문 같은 거를 해보세요. 그림책 선정을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이제 동화부터 지금 들은 거에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거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셔도 되고요. 책을 선정을 한다고 할 때 아니면 그냥 동화라 그러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죠. 어른 책도 크게 보면 많이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책 읽을 때 선정은 주로 어떻게 하세요? 내가 읽는 책 선정은 작가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작가? 내가 신뢰하는 작가면 좀 바로 신뢰하는 작가? 그럼 그 전에 한 번이라도 읽은 책? 읽은 책의 작가? 보는 거. 예. 또 다른 분요? 추천돼서. 아니요. 그럼 웃을 건 아니죠. 왜 웃으세요? 누가 추천해 문제지 뭐. 그거를 잘 알 것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서. 소장님 추천한 책. 곰돌이 푸는 초등학교 1, 2학년이 읽으면 좋을까 싶어요. 곰돌이 푸가. 그러니까 읽지 못하니까. 아니 잘라놔도 내용을 잘라놔도 그 내용 자체가 좀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예, 어른들이 이해하는 것과 다르게 다른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재미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처음에 시작할 때 크리스토퍼 밀러 너한테 얘기하는 건데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하는데 되게 헷갈려요. 첫 부분 그게. 예. 그래가지고 애들이 초반에 그거 받기는 어려울 물론 캐릭터들이 이제 다양해가지고 그때그때 나오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인 거죠. 그런 거 주제라거나 어떤 중심 내용을 알아서 읽는 게 아니라 1, 2학년이라면. 그리고 독특하게 그 영국 동화책은 항상 노래가 나와. 시나 노래. 푸도 특히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게 우리 하죠. 문화하고 좀 달라가지고 좀 다르게 느껴져요. 거기 가장 장점은 그래도 인물의 성격이 조금 헷갈리게 나오는 거. 양면 비슷하게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3, 4학년이 애매하고요. 어쩌면. 1, 2학년이 맞을지도 몰라요. 3, 4학년, 5, 6학년 되면 인물의 성격을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는 그런 가능성을 다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편할 거고요. 사실 쓰기나 표현을 이게 참 애매한데 내가 표현하는 거 이상으로 속에 뭔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양면적인 성격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게 시켜버리면 거꾸로 양면적인 거를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 같은 건 사실 그림책으로 표현을 하게 하는 거니까 줄거리 쭉 얘기하고 자기가 재밌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뭘까 그러니까 일단 주인공 성격이 어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가 상당히 안 좋은 거에 속하고요. 50쪽 100쪽 짧은 거는 상관이 없죠. 짧은 건 되게 단순하게 나오니까. 근데 긴 것들은 이제 나름대로 표현하지만 그림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쩌면 옛 이야기 같은 식으로 표현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곰돌이푸도 약간 그런 성격이 아닐까. 그래서 그걸 그림이랑 많이 섞어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글자로 봐서 200쪽짜리로 해가지고 그거를 200쪽 다른 책처럼 뭐 주인공 성격 보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좀 복잡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종류의 책은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뭐. 읽어주는 거는 괜찮고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어주는 괜찮은데 그걸 왜 아직까지도 그걸 쪼개서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출판사에서. 영어책은 쪼개서 나와가지고 영어책은 그렇죠. 바로 쪼개져 있는데 우리 한글책으로는 안 쪼개져 놨어. 명작 동화 같은 거는 읽혀야 되나요? 안 읽혀야 돼요. 저희 5살 딸이 백설공주 그림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읽어주는데 제가 심란해가지고 좋아하면 그건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 성격은 그나마 또 괜찮고요. 근데 마녀가 죽이라 그러고 심장을 가져. 애들은 그런 상징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아기들이 삼형제에서 그 상대 잔인하게 죽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걸 다 바꾸는 건데 그렇게 되면
곤란해요. 그 다른 상징은 다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옛날 얘기를 고학년 읽으면 좀 헷갈리는데 저학년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물론 많이 개작됐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애가 좋아하는 거는 다른 측면 뭔가 있을 거거든요. 특히 옛날 얘기 내지는 개작이 많이 된 거는 그 이야기 속에 상당히 복합적인 게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안데르센 같은 것도 혼자 썼긴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옛날은 좀 그런 성격이 강해가지고 그 사람 작가의 특성이 워낙 강한데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재밌어 할 거예요. 그 괜찮을 거라고 봐요. 어른들이 보는 잔인한 거 이런 거. 대표적으로 성폭행을 암시하는 것들이 나오는 걸 여중생들이 봐도 잘 몰라요. 근데 어른들이 봤을 때 이런 거 읽혀도 돼 그러는데 저는 그거 상관없다. 그냥 폭력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 폭력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플라이 데디 플라이가 그 노래방에서 권투 선수한테 아랫배를 맞았다고 그랬대는데 그럼 거의 성폭력에 가까울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 없거든요. 자기 경험 때문에 그래. 자기 경험이 비슷한 경험이 없어서 저학년들은 상관없다고 보죠. 근데 명작에서 읽히는 건 아니고요. 옛날 얘기 정도. 재밌는 거는 얼마 전에 저번에 얘기했나? 이민 다문화로 그 사람들한테 한국어 교육 공부한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그 다문화 사람들한테 옛날 얘기 읽어주는데 재미없다 그런대요. 우리나라 옛날 얘기를. 그 나라 옛날 얘기 읽어주라 그랬는데 그 다음은 얘기 못 들었는데 신기하죠? 옛날 얘기라고 다 재밌어 하는 거는 아닌가 봐요. 그럼 우리가 재밌어 하는 거는 사실 우리는 선진국 옛날 얘기만 보니까 어쩌면 따라가려고 해서 재밌는지도 모르지. 우리가 저쪽 동남아시아나 이쪽 국까지 재밌어 하는지는 모르겠어. 우리 주로 유럽 걸 재밌어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옛날 얘기 몽골 거 같으면 상당히 비슷하긴 해요. 옛날 얘기. 우리 옛날 얘기 비슷한 거 상당히 많이 나와요. 명작이 이제 그런 거는 괜찮고 뭐 빨간 머리엔 이런 것들은 별로 명작 특히 축약한 거는 되게 안 좋아. 빨간 머리 옛날 우리가 어릴 때 되게 재밌게 그렇죠. 작은 우리는 아씨들 뭐 빨간 머리 이런 볼 게 거 없었으니까 그렇죠.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 추억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한테 꼭 읽어주는 책으로 빨간 머리 그래? 꼭 권하는 작은 머리 들어가 있어요. 엄마들이 갖고 있는 저는 책보다 빨간 머리니 실사로 나오는 거. 아 근데 굉장히 길고 굉장히 너무 디테일하고 이제 어른 입장에서 보면 되게 충격적인 그 문화 자체가 되게 하층 그런 문화가 많이 고아원 인형 이런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니까 아니 근데 놀라면서 좀 그걸 보고 보통 그 맞아. 애니메이션 그 만화로 봤는데 일본 만화 그 제 캐릭터 나오는 네. 있잖아요. 가장 유명한 그 빨간 머리 실사가 정말 실사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영화처럼 찍은 영화 드라마죠. 아, 사람이 찍은 아.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사람이 찍은 건데 그럼 그대로 드러나겠네. 근데 애니 그러니까 책에서보다 더 사실적으로 똑같이 생겼어요. 그 사진에서 진짜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애가 무서워해서 올해는 많이는 못 보겠더라고요. 책은 안 보고 책은 아직 안 봤는데 무서워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적나라 하니까 지금 제가 명작 보지 못하게 하는 거는 그런 시대 배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시대 배경하고 그 시대 문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이나 개작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걸 다 빼버려서 두리뭉실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지금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래서 쉬운 거거든요. 시대 배경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가난한 거 나오는 건 거의 자본주의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힘든 거거든요. 그걸 요즘 애들은 도저히 상상을 못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상태에서 그런 배경으로 그런 주인공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누가 약간 도와주고 이런 거여서 그거 고등학생 봐도 상당히 참 우습게 대안을 제시하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찰스 디킨스의 뭐 올리버 트위스트라든가 이런 그 당시 얘기인데 이걸 보고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자기 생각에는 그 죽이나 이런 거 막 주면서 그거 빼먹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참 그래서 저걸 왜 그냥 둬? 저런 걸 왜 저렇게밖에 못해? 이러는 거는 전혀 배경을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사회 전체가 그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야. 그 당시에도 구빈법이라고 있어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이제 일할 때 우리처럼 최저임금처럼 뭘 주니까 그것 때문에 일 시킨 사람들이 더 이용을 해먹은 거지. 더 적게 주고 그 차액만큼 정부에서 받고 뭐 하여튼 이상한 걸 하니까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깔고서 소설을 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도 보릿고개라든가 되게 이제 없이 살던 그런 시절의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랄까 되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반면에 오히려 그런 외국 뭐 그런 올버 트위스트 이런 거는 이제 애들이 이게 사실적이라서 그 같은 맥락이 묘사가 있어서 그렇죠. 우리나라 것들 그런 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 근대 소설 우리나라 단편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운수 좋은 날 이런 걸 보고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거지. 부인이 아픈데 왜 하루 일 안 하면 되지. 그걸 왜 일을 나가 이러는 거거든요. 그치 뭐 애들이. 하루 안 나가면 굶어 죽는다는 걸 도저히 상상을 못 하니까. 아프면 집에 쉬어서 부인을 간호해야지 왜 나가고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죠 뭐. 저 일단 우리나라 근대 단편소설 읽히는 걸 반대하거든요. 식민지도 모르고 가난도 몰라요. 도저히 꿈도 상상을 못해. 식민지는 더더구나 상상을 못하는데 나라가 없다는 게 어떤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도 가물가물한데 그걸 어떻게 그런 배경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서 지식인들이 약간 왜곡된 행동을 하는 것들의 상당수는 식민지여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알 수가 없지. 다른 모든 거죠. 그래서- 중학생은 더더구나 모르지. 대학생이나 돼야 알지. 그런 것들을 대학생 저는 돼야지 알지. 그 연을 쫓는 아이를 읽을 때 그때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의 그 전통이 있고 그들도 귀족 이런 게 있고 그런 게 아프가니스탄이 항상 전쟁 속에 그 중동에 그냥 늘 폭격당하는 그런 그 나라 이름만 있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만 있지 정말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연을 날리는 문화와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로 생각을 그렇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이 나라가 역사를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컴퓨터를 하고 뭐 저는 그런 걸 진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고 컴퓨터를 하고 편지를 쓰고 이런 것도 아지즈 내신이 쓴 그런 것들도 그렇고 서로 막 이메일 주고받고 뭐 근데 그거는 이미 장학사가 오고 이런 어른이 게. 돼서 읽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적인 충격이 그걸 중학생이 읽어서 뭘 알겠어. 아니 그 걔네들도 그렇게 너무 막연하게 걔네 맨날 폭격당해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 그런 것들만 갖고 있다가 그 안에서 걔네들이 친구 관계에서 갈등하고 장학사가 오니까 짜증나고 뭐 친구한테 편지 쓰고 뭐 이메일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소설이나 가까운 소설에서도 문화에 따라 다른 걸 느끼게 되네. 느낀 다음에 글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것도 못 느낀 상태라고.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도 못 느껴. 그쵸? 우리나라 가난이나 식민지도 못 느낀 상태에서 우리랑 비슷한 중국이나 일본에서 가난 시대 것도 잘 못 느낀 상태에서 아프가니스탄 건 더 못 느낀다는 얘기지. 우리나라 현지에서 조금 옛날 거 조금 일제시대는 너무 멀고 전쟁 내지는 전쟁으로 가난해서 사실 극복할 때 그 정도까지도 이해하는 게 애들한테는 어려운데 그보다 더 힘든 식민지 또는 외국은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를 갖고 의미를 갖는 거잖아. 왜 얘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왜를 의문 가져서 그 맥락을 찾아서 가는 게 왜로 의문 갖고 맥락을 안 찾죠. 대개는 왜를 갖고 이상하다 그러고 이상하지. 왜 이상하니까 아니 왜가 이상한 나오잖아. 애들이야 이상한 왜 애들이야. 그러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그런 이렇게. 맥락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 생각은 도저히 못하고 이상한 애들이라고 키부하지. 그리고 대개는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이니까 미개한 나라여서라고 되게 그러니까 들어가죠. 그런 식의 생각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렇지 이메일 그러니까. 주고받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우리랑 똑같네 이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럼 나는 이런 생각 갖게 됐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근데 제가 조카가 지금 중1이거든요. 근데 그 6학년 때인가 이제 무슨 논술을 집에서 선생님 오셔가지고 하는 수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놀러 갔을 때. 근데 수업을 하고 선생님 나가지고 이제 제가 들어가서 있었는데 이제 궁금해 무슨 책이냐 하는데 그런 거죠. 뭐 흰종일 수염 뭐 이런 그런 소설이었는데 그거를 읽고 뭐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얘가 읽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혼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서 엄마한테도 수업 끝나고 또 혼나고 있었고 제가 딱 그 상황이 들어갔는데 얘는 이거를 도대체 왜 읽고 있냐고 너무 재미없다고 막 굉장히 막 화를 그렇게 원래 화를 내고 하는 애가 아니었는데 이런 책을 읽기가 너무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전쟁이나 이런 걸 자기는 보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왜 자꾸 선생님이 이런 책을 읽으라고 하냐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막 이제 전쟁 후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저는 재밌게 읽었던 그 책인데 무슨 책이에요? 흰 종이 수염이요. 흰종이 수염. 하근찬인가 뭐 그런 사람이 네네네. 있어요. 하근찬? 응. 그거 애들이 근대 소설. 응. 네, 근데 뭐 팔이 없는 아빠가 이제 뭐 아이한테 뭐 만들어주고 하는 뭐 그런 건데 그거를 애는 굉장히 막 힘들고 그런 종류의 책들을 되게 싫어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싫어하는 걸 알아야지 하고 얘기해주다가 그게 되게
좀 벽같이 느꼈었거든요. 그렇지 않죠. 예, 안 돼요. 일단 우리 과거 사회 자체가 우리 과거를 좀 부정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시절을 극복한 거는 좋아하지만 그 어려운 시절에 대해서 의미를 찾는 건 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당연히 그 시절을 돌아보고 싶지 않죠, 뭐. 전쟁도 그렇고. 미화시켜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 그러도 그러니까 있고. 어린 시절에 막 못 먹고 했던 거를 예, 예. 메뚜기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약간 자기가 중심이 좀 생기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의 맥락이나 상황의 의문을 가진 다음에 상황이 다른 상황도 돼야 되는데 지금 애들의 경우는 맥락과 관련해서 등장인물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맥락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보편적인 맥락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문제가 있고 없고 이 정도가 상당히 내가 보기엔 독해력이 낮거나 생각이 낮거나 아니면 저학년들의 모습인데 그게 차츰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런 맥락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맥락으로 생각하는 힘이 생긴 다음에 넘어가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안 되는 게 아까도 얘기 나온 것처럼 교과서 자체가 맥락이 없어요. 보편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상당수가 보편적인 지식이고 그게 상당수가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형태의 모양이거든요. 거기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판단을 하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뭐 살인하면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이렇게 막연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맥락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 도우는 것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를 구체적인 맥락으로 이렇게 보는 힘들은 난 없다고 봐요, 거의. 그게 잘 안 돼요. 고등학생들도 난 못 보던 것 같은데.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그 책을 읽어놓으면 읽은 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커서 생각할 힘 생기면 그게 떠오르거나 이렇게 재밌게 읽었던 것도 잘 안 떠오르는데 재밌게 읽었던 건 거의 안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학교 때 대지를 소설을 읽었는데 그때 너무 충격을 받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화가 되게 다르고 딸이라서 뭐 천대받고 하는 그런 아주 디테일하게 밖에 죽이는 장면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되게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네, 근데 그거를 읽고 나서 그 사람 이제 그 작가 책을 좀 찾아서 보고 뭐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그렇게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지. 근데 아이한테는 지금 특별한 경험인데 대개다가는 그 인터넷과 관련된 데서 그런 특별한 경험이 들어오고 책으로는 잘 안 들어오는 거니까 책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경험까지 아니고 약간 읽기 능력적으로만 가고 그것이 어느 정도 높으면 게임이나 이런 만화와 마찬가지의 특별한 경험을 받는 책이 한두 권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낮은 단계에서는 거의 안 생긴다고 보거든요. 낮은 단계에서 여전히 게임이나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생기는 거죠 뭐. 우리 때는 거의 없었잖아요. 책 외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책만이 현실에서 학교 생활하고 놀이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경험은 거의 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책에서 의미를 찾기에는 내가 능력이 약하고 그리고 다른 인터넷 매체가 약간 가볍지만 뭔가 의미를 주는 것 같은 것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책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뭐. 저는 높으면 가능하다고 봐요. 높으면 가끔 그런 책들이 있다고 보는데 낮은 애들이 있는 애들은 일단 가능하지 않은 게 의미를 찾지를 못하고 책에서 그리고 의미를 찾더라도 그 의미가 다른 인터넷에 비해서 충격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글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뭐. 지금 책을 읽고서 내가 이런 책은 좋아해 이러고 어떤 책은 좋아해라거나 이거 내 책이야 라고 이렇게 챙기는 애들은 아주 소수예요. 우리 한 애들도 보면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수업할 때 보면 내 책을 챙기는 애는 극히 일부였어. 이건 내 책이야 라고. 한명 중3애가 있는데 이렇게 교재 말고 이렇게 옆에 책꽂이 이렇게 싸놓은 데가 있었어. 걔는 그 방이 애가 셋인데 따로 문과 옆에 바로 그 수업하는 방을 따로 만들었다고 수업만 해야 돼. 거기에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은 뭐냐 그래. 이 책은 이렇게는 내가 또 읽고 싶은 책이고 이 책은 읽다만 책이래. 근데 읽고 싶은 거래. 이렇게 나왔어. 아 그런데 드물어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않은데도 그렇게 챙겨놨더라고. 자기 책을 챙기는 것만 해도 또 엄청난 거예요. 거의 그럴 만한 여유나 그러지도 못해요. 부모들이 또 상당수 이제 조그만 얇은 책보다 치우고 아니면 뭐 주로 앞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그 지식용의 무슨 한문 중국 고사들 나온 거 쭉 전집 이런 것들 이렇게 걔 앞에다 그걸 왜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 그때 쳐다보지도 않는데 애가 뭐 만화 그건 모르겠지만 좀 애가 보기 힘든 거 중국 고사를 이렇게 거의 그림도 있지만 글자로 풀었으면 이런 걸 쭉 전시해. 내가 봐야지 적절한 책을 그런 걸 갖다 놨는데
아니 위인전 갖다 놓고 위인전 바로 뒤에 있거나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떤 형태라건 자기가 책을 뽑아서 자기 책꽂이 앞에다 놓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경험이에요. 그런 걸 자꾸 해버릇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나중에 바꾸더라도 일단 더 좋기는 이제 표시하게 하는 거죠. 딱지 붙이고 표시하고 이렇게 메모하고 뭐 메모까지 맞다 또 표시라도 해야 되는데 요즘 표시 안 하는 거니까 요즘 어른도 표시하는 거 줄어들었어요. 어른도 표시를 점점 안 해. 일단 그러니까 이제 굳이 책을 살 이유가 없어. 보고 하는 거잖아. 표시할 생각하면 빌려볼 수가 없잖아요. 또 빌려보면 문제가 빌려서 봤어. 너무 좋아. 책을 사더라도 표시를 어떻게 해? 참 난감해. 옛날에 한참 뭐 한 300쪽짜리 막 표시했는데 한 50쪽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반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먼저 달래. 그렇지 먼저 달라 그러겠지. 아무 생각 없이 줬어. 새 책이 왔어. 이게 난감한 거야. 난감하니까 다시 안 보게 되더라고. 표시가 중요한 건데 내 표시가. 그러니까 애들이 경우는 두 번 세 번 보니까 두 번 볼 때 표시하라고 내가 좀 더 자상하거나 부지런했으면 생각만 갖고 있어. 전출 진짜 조그만 거 이런 거에다 내 도장을 찍어가지고 5장 정도 한 사람도 5장 찍어가지고 그때마다 줘서 책에다 5군데를 붙여라 이렇게 버릇들이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걸 못 주고 있어. 그 주면 매번 5개씩 씌워가지고 애들한테 주는 거야. 5군데 붙여 이러는 거야. 고등학생들한테 한번 해보긴 했어요. 부분적으로 얘들한테 이제 큰 거 있잖아. 큰 거 포스트잇 크가 메모할 수 있는 거 그걸 줘가지고 네가 책에다 붙이면서 메모를 해라. 걷다 써라. 네 책이 아니니까 5군데 5장 줘가지고 좀 해봤는데 한두 번 해보고 말았지 뭐. 그렇게 해서 버릇들이길 바라는데 그게 쉽지도 않으니까 자기 책을 그러니까 집에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집에 가서 논문을 그렇게 쓰라는데 시도하다 다 못했는데 책장을 사진 찍으면서 책하고 그 독서의 비중이라든가 독해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책장이 전집으로 깨끗하게 돼 있을수록 책을 안 보는 거지. 그건 장식이자 장식. 책장을 쭉 분리돼 있으면 장식이고 뭔지 몰라도 어떤 주제나 뭔가 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삐뚤삐뚤한데 여기엔 뭐가 섞여 있어. 뭐가 이제 이를테면 개미면 개미 관련돼서 뭐 과학책도 있고 소설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막 섞여 있으면 저거 다 개미네 아니면 동물이네 이러면 거기는 좀 보는 책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쌍부시하고 전집으로 깨끗하게 쫙쫙 돼 있는 집 있잖아요. 대교, 기온 쫙쫙 돼 있는 거 그거는 전 아니다 겉돈다 이런 너무 티가 나는가 근데 또 애매하게 보통 땐 그럴지 몰라도 내가 가거나 누가 가면 또 정리하잖아. 분류 정리를 또 그렇게 하잖아 깨끗하게. 그래도 아주 어린 애들인데 지금 전집들이 다 교원.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자꾸 재분류하게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재분류가 안 되는 거야. 그걸 애가 자꾸 재분류하게끔 시켜야 되는 거야. 재분류했다가 책 잃어버리면 다음에 팔아먹기 힘들어가지고 중고로 다시 또 팔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재분류를 해놔도 엄마가 다시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이 재분류 해놔도 이걸 자꾸 그렇게 버릇들여야 이거 되는데 1번부터 쭉 있어야 돼 이렇게 하지. 깨끗이 봐 막 이러면서. 그러지 이상하게 않아요? 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예, 다 그렇게 돌았어. 예, 전집 그렇게 해서 때문에. 이제 전집을 개똥이나 다시 팔아야 다시 되니까. 자기 동네 어디에 팔고 이렇게 다시 또 자기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해서 또 다른. 좀 더 강조할 거는 그 인물에서 봤을 때 인물이 청소년소의 문제가 어른의 개성적인 책이 꽤나 많아요. 그건 조금 조심해야 될 거. 근데 뭐 여기서 말한 대로 괜히 부리면 이런 것들 워낙 상대적으로 잘 썼으니까 뭐라 그러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약간 한계가 있다. 훨씬 더 아이보다는 어른이 개성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으로 얘기하는 동화에서 고전의 린드그렌이나 요새 에릭 캐스터 건 잘 안 보는데 그런 것들은 아동이 주도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이 쓰는 것 중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드물어요. 괜히 부리 말도 그렇고 여기 나온 밤티 말도 그렇고 쓰다가 어느 순간에 어른이 주도로 바뀌어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어요. 이거 둘 다. 처음엔 아이가 주도적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어른이 주도적인데 작가 그거를 못 보나? 왜 못 보지? 좀 그래. 그래서 거의 뒤로 가면 애들은 없고 다 어른들이 다 끌고 다니고 어른이 매력적이야 하여튼. 그 큰돌이네 그 밤팀마을 시리즈에서 팥쥐 엄마가 어린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애들도 그런 줄. 애들한테는 일단 제가 걔들 혼내줘가지고 그렇고 그다음에 아니 큰돌이가 한 게 없잖아. 큰돌이 적절함을 한 게 없어. 태풍 일어나서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것도 다 뭐 어른들 얘기지 뭐 애 얘기 없어. 그거 보기 좀 아쉽죠. 근데 이금희는 거의 이걸 대표작으로 삼는데 이걸 어떻게 대표작으로 삼지? 제일 유명하지 않아요?
제일 유명하죠 뭐. 그 애정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물이 그렇고요. 저는 이상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바뀌면서 아이가 성숙하면서 주변 사람이 바뀌는 것을 가장 좋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추리소설처럼 문제가 해결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된 다음에 그 이후 과정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 그 해피 버스데이 같은 거는 애가 엄마한테 차별을 당해가지고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랑 같이 살면서 그걸 치유를 했어. 그럼 보통 소설 그걸로 끝나는데 걔는 그걸로 다시 돌아와서 다른 학교에 전학 간 데에서 거기서 왕따 당한 애나 이런 애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풀어가요. 그런 거 같은 거. 그다음에 소년 세상을 만나다 보면은 그거는 중학생이 노상 강도 아니 노상 폭행이야. 그냥 야구방망이로 그냥 아무나 자전거 때리는 거거든요. 노상 범죄라 그랬던가. 근데 그게 책 중간쯤에서 범인이 밝혀져요. 엇같아서 황당하잖아. 근데 거기는 진짜는 그거부터야. 그렇게 자기 반내 중에 한 명이 그런 범죄로 잡혀서 수련회 가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볼 거냐고 하면서 안에서 이러저러 논란벌이면서 결국 그 아이도 하나의 아이로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좋게 봐요. 그 중 하나는 그게 아주 얇은 설명에서 봐서 애매한데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어른소설 같으면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여기서 반전이 되거든요. 이 상징성으로. 이를테면 여기서 악이 이렇게 선을 이기다가 반전이 돼서 결국 선이 악을 이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른들도 난 아닐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걸 재해석하는 거예요. 결국 재해석하면 뭐예요? 결국 악은 뭐 이길 것 같아도 결국은 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까? 이게 애들 같으면 혹시 또 이게 길이만큼 비중이 있는 거라서 이거는 약간의 모양으로 취한다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되면 이게 꾀가 되고요. 이게 어리숙한 거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소설의 모양으로 결론이 이렇게 났다고 봐요. 이거 이런 게 분석은 없고요. 그 다른 분석이 뭐가 있냐면 교육용 비디오 같은 거에서 아이들이 여기서 그렇게 나쁜 얘기 욕 많이 하고 여기서 이제 좋은 얘기 했을 때 어떠냐 그랬을 때 그렇게 얘기가 안 받는다 그래. 이게 영향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전 이럴 것 같아서 뒤에만 살짝 상징으로 나오면서 풀어가는 거 애들이고 뭐가 안 좋다. 오히려 이거 또 이렇게 길어야 돼 이렇게. 길어서 그럼 선이 악을 이겼을 때 어떻게 되는가가 또 나와야지만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그쵸? 이렇게 상징으로 싹 끝나야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호밀밭 파수꾼 같은 거예요. 아주 애매하지. 호밀밭 파수꾼 어쩌란 말이야 그러던데 물론 3일간의 얘기고 상징적이니까 뭐 동생한테 파수 내가 뭐 지켜줄게 이런 건데 그걸 국어 선생들은 좋아하겠지. 뭐 국어 선생들은 워낙 상징 그런 걸 잘 보니까. 나만 해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어쩌겠다고. 근데 애들은 더 황당할. 그게 조아네이킨 이 책의 그 어른들을 위한 그럼요. 다 어른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 주인공인 걸 다 애를 대상으로 쓴 거지. 다 어른 책. 대표적인 게 우리 소나기 같은 거. 9살 인생은 다 어른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애들 것처럼 하는 거예요. 회상 소설 9살 인생도 어른 거고 소나기가 대표적으로 어른 소설이에요. 그걸 옛날에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와가지고 뭐 이런 건데 호밀밭 파수꾼도 당연히 그렇죠. 그걸 왜 아동으로 보는가? 그거는 이제 어른들이 자꾸 이제 끌어당기는 거지. 당겨서 애들한테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니까. 네, 그때 어린이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성인문학 시장에서 인기를 끌어가지고 그런 식의 그거 저기 파수꾼 말고 그것도 앵무새 주개기도 어린이 입장에서 쓴 거잖아요. 주인공은 애들인데 어른이들 이야기. 그렇죠. 누구 보고 이제 내가 우리 논문 쓸 때 누구를 이렇게 설득해서 쓰게 할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영화에서 성 감수성이 있거든요. 젠더 감수성? 그때 얘기했나요? 감수성. 여자의 내가 정확히 기억 못해. 이름이 나오는가? 그리고 여자들이 서로 여자끼리 얘기를 하는가? 여자끼리 여자 문제를 얘기하는가? 이런 거예요. 보통 영화에 여자가 나오더라도 여자 문제보다는 남자 문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게 감성으로 나와요. 통과된 게 별로 없대. 나는 그냥 아동 감수성이라 가지고 동화에서 아이 친구가 나오는가? 친구가 나와서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가?
협의 고민하는 거. 어른 문제는 고민할 게 없어요. 아이들끼리 그냥 수동적이지.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아이들끼리 협의하는 게 거의 나오는 게 없을 거는 사실만.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른 문제인 거죠. 어른 문제니까 불량한 자전거 여행도 보면 아빠 엄마가 이혼할 것 같아가지고 아이가 열받아서 가출하면서 이제 막는 건데 그 경우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 이혼이라도 그걸 자기 문제로 끌어안으면 자기 친구랑은 얘기를 해야지. 큰일 났다. 특히 이혼한 집이 있으면 더 좋겠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안 갖고 있는 거는 사실 아동만 주의했지 실은 어른 문제로 어른 시각으로 접근을 한 거란 얘기지. 기본적으로 아이가 친구가 있어야 되고 그 주된 문제를 고민을 같이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없어. 그래서 작가들 별로 그렇게 아닌 것 같다. 아이 문제를 아이들끼리 상의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 그게 아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 문제인 거지. 아이 문제는 당연히 상의를 하겠지. 어른 시각에서 보는 거라서 심지어는 아이 친구도 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가 있어도 이름이 안 나오거나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름이라는 게 개성을 뜻하는 거라 주인공의 친구들의 이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를테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에서 엄석대 친구들은 이름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아우를 위하여에서 그 엄석대 역할한 이영래는 친구들이 나와요. 이름이 나와요. 그런 건 얼만큼 그 사람 개성 있고 개성으로 보느냐 하거든요. 이름이 나온다는 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아쉽죠. 밤티말 큰돌이는 가만히 보면 큰돌이하고 주변 친구들하고 약간 싸우는 거 이런 것만 나오지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 없어요. 다 결국 어른들 얘기예요. 어른들 얘기 아이가 낀 거지 뭐 농사 짓고 뭐 이런 거지 큰돌이가 지 친구들하고 부딪히고 뭐 이래서 거기서 문제 일으키고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초점이 애들만 내솟을 뿐이지 어른들 얘기 셈인 거지 결국은. 그 구성 부분은 잘 신경 안 쓰는데 아까 말한 대로 구성은 읽기 능력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아이가 능력이 약할수록 책에 잘 듣기보다는 단순한 걸 해야 되는데 단순하다는 게 참 파악하기 어렵죠. 그래도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런 건 목차 이런 거 봐도 대충 아는데 찰리의 축구에서는 5 아이들 사건을 하나씩 풀어가는 거, 그 다음에 꼬마마녀 이렇게 한 가지씩 풀어가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병렬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특히 목차에서부터 이름 바꾸는 거, 특히 목차에서, 목차가 없는 건 없지만 1, 2, 3, 4로 되어 있는 거다. 이거 되게 싫어요, 이런 거. 애들한테 무성의하다고 봐. 뭐라도 좀 적어야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1부, 2부까지는 아니도 좀 이렇게 얼핏 봤을 때 좀 덩어리로 좀 묶여져야 돼요. 이건 구성이 좀 있는 건데 그냥 1장, 2장, 3장 뭐 이렇게 돼 있거나 그건 상당히 무성의하다. 거꾸로 수업할 때 가끔 그 제목을 붙여봐라고 하긴 하는데 상당히 힘들거든요. 수업하는 건 재밌긴 해요. 그렇게 하는 거. 근데 그가 그렇게 뭐 때문인지 왜 저렇게 썼을까? 애들용이라면 옛날 목차는 그 피노키오 보면 2줄, 3줄 그래요. 목차를 아주 길게 썼어요. 내용을 거의 파악할 수 있게 쓸 거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는 그거 안 봤어요? 그런데 외우라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목차를 외우라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러다 점점 어른소설 흉내내면서 없어졌어요. 그런 게 없어지고 심지어는 그 번호만 붙이고 심지어는 굵은 제목이 있고 앞에다가 목차까지도 표시를 안 해놔. 그래서 이거 출판사 문제가 꽤 그럴 수가 있어. 이럴 수도 있어. 어떤 거는 앞에 목차가 없어요. 나쁜 어린이 표는 없어요. 목차 내가 쓴 거예요. 한장선거 이렇게만 있잖아요. 한장선거 이기는데 여기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전 구성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구성의 가장 큰 틀이 목차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걸 고려하니까 애들의 경우는 간단해요. 읽다가 특히 앞부분에서 애들은 다 읽어줘. 뭔가 이렇게 재밌는데 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다면 구성이 좀 안 좋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에 비해서 우리 같으면 기억을 못 하는 게 되게 구성이 안 좋은 거고요. 기억을 하거나 좀 하는 거라면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 같은 거죠. 미리 보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우리 이제 여러 번 수업을 하면서 왜 어떤 거는 애들이 힘들어하지? 이럴 때 보면 되게 구성이 헷갈리는 거. 두꺼운데 재밌는 거는 되게 구성이 간단한 거고 그래서 두꺼운 책 읽을 때 가장 구성이 단순한 것부터 먼저 접근을 하죠. 자연스럽게 100쪽에서 200쪽 넘어가는 거. 애들에 따라서 잘 읽는 애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쑥쑥 넘어가는데 어떤 애들은 그림책에서 글책으로 넘어갈 때
그 다음에 한 50쪽에서 100쪽 또는 200쪽 넘어갈 때 되게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좀처럼 안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 올라가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두껍지만 구성이 쉬운 책을 줘야지만 잘 넘어간다.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주제. 아까도 주제인데 주제이긴 했지만 저희는 주제를 잘 안 본다. 안 본다면 보통 우리 주제 좋아하는 게 뭐 사회 문제잖아요. 가난, 뭐 이별, 뭐 죽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같은 거 얘기할 때 죽음을 주제로 얘기하면 이제 뭐 할머니 죽음, 뭐 내 동생 죽음, 뭐 이런 거죠. 내 동생 죽음, 뭐 심지어는 애완동물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공통점으로 해서 수업을 하는 건데 저희는 소재를 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할머니가 죽음도 있고 할머니가 공부하는 것도 있어요. 공부해서 대학 간다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를 같이 공통점으로 보는 게 할머니를 소재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애들한테. 그렇지. 죽음으로 보서 이걸 묶는 거는 이런 거에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왕따 얘기할 때 사람 왕따하고 생쥐 왕따 이거 얘기했나요? 얘기했죠. 이게 추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중2나 중3쯤 돼야 추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 죽음으로 추사가 시킬 수 있을까? 그냥 막연하게 알지만 별로 안 들어와요. 상당히. 우리 그게 너무 쉽게 들어온다고 생각해. 이게 안 들어온 상태거든. 이게 다 따로따로해, 따로따로. 별개인데, 말은 하지만, 오히려 이게 좋은 거예요. 국제적인 거. 할머니의 죽음하고 내 동생의 죽음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애들이니까 비교할 수가 없지. 죽음이라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 동생 죽은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할머니 죽는 건 나이 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죽음이라는 속성으로 비교하는 건 어른 시각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야. 죽음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이별을 가르치고 싶은데 오히려 애들의 경우는 사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구체적인 형태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서로가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할머니가 죽음도 있고 할머니 공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소재별로 접근하는 거는 좀 없는 것 같아. 독서가 조금 더 세분화되면 상황별 독서 그래가지고 뭐 기쁠 때 읽는 책, 뭐 슬플 때 읽는 책, 뭐 왔다 나갈 때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주제 비슷한 분야로 가고 그냥 우리 식으로 따지면 그냥 부모하고 자식 관계 이런 식이 없어요. 이게 소재잖아요.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다양한 게 나오는데 다 하던 부모와 자식 관계가 주로 다룬 소설. 그걸 하나의 급으로 보는데 우리는 그건 소재 중심이고,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봐요. 되게 주제 중심으로, 접근하죠. 근데 그게 너무나 빠른 편이고, 사실 하나의 해석을 요구하는 거라서 좀 약간 문제가 있다. 애들은 책을 꼭 그렇게만 보는 건 아니니까. 그게 가장 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그 내포 독자 부분인데, 자꾸 내포 독자 이거 참 평론가들이 만들었나 참 무슨 말인데 구체적으로 읽는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수준이 다양하고 뭐 관심도 다양하고 뭐 배경도 다양하고 그러긴 하죠. 그걸 뭐 때문에 하여튼 내포 독자라고 선정해서 책을 누가 읽을 것인가를 전제를 하고 글을 쓰는데 어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내 책을 읽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할 때 아이들도 내 책은 주로 누가 읽을 것이다 하는데 그 독자를 내포 독자라고 이름 지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능력이 안 되잖아. 이거 참 난감한 이상한 용어예요. 어린이문학의 즐거움에 나오는 다 나와요, 어디나. 이거 일반 용어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 해서 내포 독자라는 말을 써요. 약간의 능력이 좀 있는 사람. 대상 독자 뭐 이런 얘기인가? 작가가 대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독자로 생각하느냐. 근데 현실적으로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능력이 있거나 그쪽 관련된 지식이 있거나 그걸 전제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말이 되는데 애들은 이제 학년 차이도 많이 나고 뭐 이러니까 자기네가 그렇게 정하기에 너무 좁은가? 뭐 때문인지 그냥 내포 독자라 하면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어른들이라고 할 정도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편하게 저학년들은 뭐 6세, 7세 이런 거 그냥 얘기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조금 올라가면 금방 내포 독자라고 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읽는다. 그러니까 못 읽는 경우는 마치 너 잘못이다 그런 거지. 실은 작가가 그렇게 쓴 거죠. 능력이 낮은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쓰진 않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거나 그쪽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썼다고 하니까
애매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좀 뚜렷했으면 좋겠는데 학년을 넣거나 뭐 아니면 시대 배경을 넣거나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뭐 도시라든가 뭐 농촌이라든가 이런 식의 분명히 넣어서 그걸 염두에 두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없어요. 좀 막연해요. 근데 내포 독자를 두면 그 구체성이 없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초대받은 아이들이 이게 학급인데 이게 어디 학교인지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수도권인지 그치? 시골인지 서울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한 1980년대인지 2010년대 이런 거 없는 거는 독자를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죠. 이걸 좀 더 뚜렷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느 때를 염두에 두고 그런 배경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어요. 학문가들 본인들이 내포 독자를 염두에 두고 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상당히 좀 불편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다른 게 더 영향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저런 게 좀 더 구체화돼서 시공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잡히는 거 물론 딱 부러지게 연도가 아니어도 한 대개 뭐 2000년도라든가 뭐 도시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식 심지어는 학년도 안 잡히는 몇 학년인지가 구별이 안 되는 책도 있어요 주인공이.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전 좋다고 봐요. 그런 책.